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나의 사랑은 숨가쁜 외사람 그대에게 가는 길 설피를 신고 바다를 걸어 설산을 기어 올라야 하네 무릎을 버리고 두 손도 버리고 벌겋게 피 멍든 심장을 내어 허리에 묻고 그대에게 안길 날 오려나. 네, 수문인데요. 수문. 특이하죠. 성벽과 성벽 사이에 이렇게 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문을 보면 여기 지도에 표시가 정확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문이 물이 들어와서 저쪽 수문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 한가운데를 관통해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성 안에 물을 쓰기 위해서 끓여 들었을까? 우리 지리를 전공하신 김상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끓여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을까요? 원래 있었는데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이런 데다 할 줄 알고 이제 여쭤본 건데, 저도 이제 이 지리학도로서의 그 느낌은 원래 물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형을 보면. 근데 이 전체가 뭐 특별한 지형 장벽이 없어요. 근데 하천이 공유를 하려고 하면 지형 장벽을 만나야 구부러지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일대가 전부 바닥을 파보면 그 안반보다는 이제 퇴적된 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요 앞에 집들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소양리에서 내려오던 냇물이 여기에서 90도로 꺾여요.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요. 그 길을 따라 내려가서 이제 피천내 거기로 해가지고 금마천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강물이 90도로 회전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산간지대 같은데 산에 가로막히는 데를 빼면 이런 평지에서는 이제 공류하는 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정상적으로 공류 각도가 크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죠. 원래 강물은 월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는데 성벽을 짓기 위해서 서문 밖으로 이 강물을 틀어서 그 피천내로 이어가지고 저쪽에 내려온 작은 내로 합류시켰다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해자용도로 만든 거죠. 해자용도로 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록에 이거를 찾아낼 수는 없고 이제 순전히 지리학도의 이런 추측과 감각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상필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사전 교감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증거를 제가 그래도 찾아보려고 옛날 항공사진을 이제 꺼내봤더니 뒤져봤더니 이 건물들이 이 집들이요 전부 70년대에 생겼어요. 요 앞에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다 공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 후반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그냥 공터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위험한 동네죠. 왜냐하면 저기서 물이 직선으로 쏘니까 범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천을 보강하고 뚝을 보강하고 하면서 이제 구부려 놨고 실제로 여기 눈여겨 보면 그냥 뭐 갖다 붙이기일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의 하폭이 되게 좁아요. 하천 양쪽에 우리나라 자연하천들은 그 강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강수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하천의 양쪽에 그 완충지대가 없으면 물이 그냥 넘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충지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추측을 이제 하게 하고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자 기능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길도 그런 면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충격을 완전히 제가 흡수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물을 차라리 일부는 이동시키는 게 더 성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뚫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 이제 이 밑에 여기가 지금 매일장터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제 거기를 이렇게 어머니 장사하실 때 가보고 하면 거긴 지대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리 홍동 나가는 다리 거기가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돋아 가지고 이제 제방 같은 걸 공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자연지형을 변형한 사례 또 계획도시였던 면모 이런 걸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런 추측을 더 하게 하는 것은 여기가 사실상은 관공서가 전혀 없는 공간으로 쓰인다는 거죠. 저희가 지대도 높고 그런데 이 옥을 제외하고는 이쪽에는 관공석 하나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저지대였고 좀 비가 많이 올 땐 침수도 될 수 있고 그랬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못입니다. 연못. 바로 이제 여하정이 있는 그 연못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도 물이 그 마르지 않아요. 일부러 물을 갖다 붓거나 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물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일종의 습지 같은 그런 이제 지리적 특징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구는 저 끝까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방향과 지형을 보면 이 길을 따라서 옥 앞으로 해서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옥 앞으로 해서 매일시장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이건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니까 밑에 이제 벽도 쌓고 뭐 철망 같은 걸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를 했을 거라고 이제 합니다. 전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요 집 뒤로 내려옵니다. 요길 뒷줄에서 그렇지. 여길 이렇게 들어온 거네요. 네.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네. 다 복귀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럼 아까 지금은- 하천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쪽으로 이게 지금은 이제 없는 거예요. 돌린 거예요. 물길이 죽은 거죠 지금. 이 가운데 이 길을 이게 완전히 죽었고 옛날에 이게 살아 있었던 거. 이 길이 어떻게 보면 물길일 수도 있고 요게 물길일 거라는 거죠. 물길이었겠네. 그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정확하게는 복개가 아니고 매립을 한 거지. 매립이죠. 도로가 복개가 매립, 아니라 매립을 한 매립을 한 거. 이게 물길이 이제 없어졌다는 예, 거죠. 없어지. 발굴 과정에서 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구가 수문이 예, 아예 없었던 건데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하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힘드시죠? 네, 여긴 여하정이란 데입니다. 여하, 나여의 어찌하. 참 이름이 난해하죠. 나는 어찌해야 할까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나란 일을 걱정해서 저런 이름이 붙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홍주 목사 이승우라는 사람이 저런 그 이름을 지었는데, 요건 이따 우리 종민 선생님께 또 한번 어려운 거는 전공자에게 한번 이제 부탁을 드려보고요. 아까 이제 그 전영 갔었잖아요. 전영. 이 서부 지역 일대를 관할하던 진영이었는데, 이 대동여지도에 그 전영의 관할 지역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즉 이제 뭐냐면 대동여지도에 이 동그라미가 그 읍치거든요. 읍치는 이제 크게는 이제 부목군현 있잖아요. 부목군현. 부는 우리 충청도에 없었고, 이제 목은 홍주, 공주 두 개, 충청남도에 두 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군이나 현들인데, 이 성드 읍치들을요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읍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읍치가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김정호는 이걸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요. 성벽이 있으면 동그라미 두 개를 해놨고요. 성벽이 없으면 하나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충청도 서부 지역이 전국에서 이 성벽 있는 읍지의 밀도가 저 남도를 빼고는 가장 높습니다. 즉 되게 위험한 데였다, 해안이. 왜구들이 많이 출몰했던 곳이다. 그걸 보여주는데 보세요. 서천에서부터 여기 또 진영도 있네요. 서천포. 서천에서부터 비인, 남포, 보령, 충청 수영이 있었습니다. 수영. 이건 뭐 우수영, 좌수영하고 동격인 굉장히 높은 군사기관이잖아요. 수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성, 그 다음에 해미, 서산, 태안. 여기까지가 모두 성이 있는 읍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읍치들이 전부 홍주 진영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제 그런 곳이었고요. 근데 홍주를 보시면 덕산도 그렇고요. 여기는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는 내륙입니다. 덕산은 또 이쪽 아산만하고 붙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홍주는 사실 이쪽이 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산줄기니까. 그럼 얘는 바다로부터의 거리는 굉장히 먼 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벽을 쌓은 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홍주의 어떤 위치, 지위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어떤 외침이라고 하는 거 직접적인 어떤 뭐 외구의 침탈이나 외침보다도 어떤 이런 군현들을 관할하는 이제 위계 높은 목으로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도 상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방어에 신경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벽 있는 여러 그 군현들을 관할하던 자리였다는 게 대동여지도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하정이라는 요거에 조금 이제 뭐 시비를 걸고 싶은데요. 시비를 좀 안따리를 걸고 싶은데 이 여하정의 비밀을 알려면 원래 사달정이라는 정자가 저쪽에 있었습니다. 요 관청하고 홍주초등학교 광당
고북은 어디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사달정이 이제 없어지고 이승우라는 이제 홍주 목사가 여기에 여하정이라는 이제 이 정자를 이제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죠. 아마 연못은 그 전부터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분이 왜 어떤 의도로 여하정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을까? 그분이 어떤 의도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확히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행적, 남긴 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정을 조금 이제 해보는데요. 종민 선생님 혹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예예. 네, 네, 아 여기는 그 아까 나는 어찌할까라는 게 이 홍주 이제 홍성군에서 나오는 이렇게 안내지를 보면 다들 되게 긍정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 여하정의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게 한자가 어디 갔죠? 제가 그때 이 한자 이게 논어가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에 그 안해당이구나. 죄송합니다. 여하정은 그런데 이 여하 이거 여기를 20년인가 30년밖에 안 된 정자를 부시고 새로 씌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되게 이 사람이 막 그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심이 깊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 사람 자체가 이제 그 이제 행적을 보면 전라도 관찰사 출신이니까 전라도 도지사 출신이다가 조선시대에 홍주 목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동학에 대한 그런 이렇게 약간 진압의 명령을 받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주성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그 홍성군이 몇 번 패한 홍성군이 패배할 때 그때 목사가 이승우였고요. 이 사람은 이 그 동학 농민군에 대한 진압을 굉장히 크게 공로를 인정받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언제야? 이게 이 행정구역이 변한 다음에 홍주부가 되는데 그때 홍주 관찰사로 다시 와요. 예, 95년에 이제 그 아마 을미개혁 때 그 행정구역이 변화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우리가 볼 때 행적에 있어 좀 그런 게 뭐냐면 그 을미병호의병 때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 을미병호의병은 우리가 의병은 사실 누가 일으키냐면 을미의병까지 양반들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높고 학문적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우리가 그 누구야 우리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 여기 청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저기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70세 노인이에요. 여기 청양에서 활동할 저희 전북까지 이렇게 활동하시던 그 최익현의 의병이 그 제일 유명한 의병인데 그 을사의병에 그런 분들이 70대 노인들이 무슨 칼을 쓰고 활을 쏘았겠습니까? 그냥 단지 그러니까 지역의 명망가였고 학문적인 게 높고 사람이 다른 자가 많으니까 그 의와 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의병인 것처럼 대부분 그 지역의 양반들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냥 양반이라고 해서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왜냐하면 의병은 무기를 사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력도 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력 인사들이 많이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홍주 그 당시 홍주부 관찰사였던 이승우한테 와서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차라리 거절을 했으면 역사에 오명이 남기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알았다 함께 하겠다 해놓고 그 사람들 홍주성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일망타진을 해버립니다. 을사병호의병을 그러면서 그 공로로 굉장히 이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시 중에 그 북쪽을 바라보며 뭐 고민한다는 게 그게 북쪽에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입신양명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면 1909년까지 행적은 나오는데 그 뒤로는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악질 그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족 반역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909년 이후에 대부분을 친일파를 보면 1909년 이후에 굉장히 활약하거든요. 막 별의별 걸 다 봤죠. 근데 이분은 그 뒤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여기를 미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지역에서였던 의병인데 이 홍조의총이 그 을사병호의병 때 희생되신 분들의 묘지인데 그 어떻게 보면 그분을 희생시킨 당사자인데 그를 굉장히 미화해서 무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또 막 자기에 대한 그게 철학적 깊이가 있었던 사람으로 미화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민족 정기 차원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내판을 보면은 이 홈페이지 보면 다 안내판을 다 그러니까 블로그도 보면 사람들이 안내판을 그대로 옮겨놓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지 그 훌륭한 지방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성찰이 강했고 뭐 이런 사람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많은 것 중에 이제 역사적인 걸 평가할 때 과를 평가하는 걸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되게 더구나 우리 한국 사회가 망자에 대한 게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 굉장히 그게 모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과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그 사람의 공이 더 드러나는 거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이승우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홍주 목사 중에 이렇게 거물까지 남겨서 아직까지 이렇게 있고 역사적 인물도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대한 평가가 좀 더 객관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 지자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문화의 문제인 게 지자체에서는 뭐든 높이기만 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지역을 거쳐간 사람들 그래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그걸 평가하면 어떨까.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객관적 사실을 좀 같이 안내해주면 평가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각자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그렇죠. 우리의 평가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 사람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행적들을 좀 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미화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이 여하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시원하시죠? 남긴 글 중에 이제 바로 나 여자로 시작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저 남도의 관찰사로 일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여기에서 목사로 이제 재임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 북쪽을 지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여자하고 어찌여자가 이제 왔을 거다. 근데 그건 이제 누구도 모르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종밀쌤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고창에 그 미당문학관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시인 김춘수가 그런 명문을 쓰셨더라고요. 서정주에 대해서 시는 시고 처신은 처신이다. 시로 그를 미화해서도 안 되고 처신으로 그를 비하해서도 안 된다. 김춘수가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하정에서 이승우란 인물도 그의 공과 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더 우리 지역을 잘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는 바로 이제 우리 홍주목의 동원이었던 이제 여하정인데요. 이제 여하정 앞으로 가볼까요? 참 안회당 교환했습니다. 안회당으로 가. 회당 오늘의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안회당 이름이 좀 남다르죠? 이름이 범상치 않은데 우선 위치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회당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관아 내부죠. 목사 집무실 내부인데 거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내야가 이제 여기에 있고 뒤에로 여기 이제 정자 좀 전에 다녀온 있는 구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건물 중에는 가장 이제 규모가 큽니다. 이제 동원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동원의 이름이 이제 안회당인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지은 것은 이제 한웅필 목사가 지었다고 하니까 조선 후기 고종 때 지어진 건물이라서 아주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또 이제 그 이전에는 이거보다 작았다 그러고 이제 확대해서 지었는데 요 이름을 조금 또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짓기 참 어렵잖아요. 옛사람들이 이름 짓기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편한 안자에 뭐 껴안을 회 편안하게 껴안는다 뭐 포옹한다 그런 뜻인가요? 뭐 그런 뜻인데 좀 더 이름 짓기에 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고민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아시면서 네네. 사실 이 그 안회당의 건물은 저보다 이제 우리 전규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건물, 그러니까 서울 도성의 건물은 정도전이 다 졌죠. 정도전이 한 90% 졌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선은 정도전이 설계한 나라고
한양은 정도전이 설계한 도시라고 하죠. 모든 도로 이름, 뭐 건물 이름, 길 이름, 문 이름 다 정도전이 졌는데 이 조선시대 이름을 질 때는 대부분 경전에서 구절을 따오는데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학문적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 앞자 두 자를 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글자를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안회라는 게 이제 논어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에 한학이 약해서 논어에 나오는 건데 공자님이 두 제자님이랑 제자들이랑 제자 이름도 모르겠네요. 얘기를 하다가 제자한테 물으셨대요. 넌 어떻게 살고 싶느냐? 그랬더니 큰 제자가 뭐 자기는 친구와 나눴을 때 전부 다 나눠도 아쉬움이 없이 살고 싶다. 넌 어떻게 살고 싶냐? 뭐 어떤 그 두 번째 제자는 자기는 욕심 없이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두 제자가 공자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공자가 이제 자활 뭐라고 했냐면 노자 안지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붕우신지 친구에게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소자 회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움을 주는 이렇게 편안함을 주 그러니까 뭐 그런 아까 뭐 껴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에게 참 이렇게 사랑받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에 안자와 회자를 따서 안회당이다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이게 왜 좀 특이하냐면요. 조선시대 동원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동원이라는 현판이 있죠. 그냥 동헌 이렇게 씁니다. 동원의 의미는 수령 지방관의 집무실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내하에 그 이쪽 그 수령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집에 동쪽에 있다 해서 동원이라고 많이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이 동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동원이라고 있지 않고 안회 그 당이라는 건물 이름이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건물 보셨는데 이 건물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양반직 그 생활가옥의 형태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원의 기능을 하기엔 조금 우리가 왜냐하면 동원이라는 건 집무실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개방돼 있고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왜 우리 경복궁 근정정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살지는 어렵겠지만 뭔가 좀 근엄하고 위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딱히 이 지방관의 집무실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 문도 많고 텐마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틀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1870년대쯤에 다시 재개축되면서 이게 아마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그 지방관의 그 직무보다는 이제 거주의 목적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홍주목의 그 동원의 크기는 27칸으로 해서 객사는 45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칸이라는 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곱하기해서 나오더라고요. 가로 3칸 뒤에 뭐 한 칸이면 3칸이고 2칸이면 6칸이었는데 그런 집이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그 지금은 몇 칸인지 셀 수가 없겠네요. 이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근데 하여튼 전형적인 동원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이 홍성이 되게 재밌는 게 동원 앞에 군청이 있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군청이 있는 거죠. 동원 앞에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졌다가 이게 지자체 규모가 커지면 이사를 많이 가거든요. 그 외곽 쪽으로. 근데 홍성은 아직도 동원 앞에 이런 군청을 유지하고 있고라는 게 참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도시의 규모가 늘지 않았구나라는 거 첫째.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와서 좀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그 문화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가치가 있겠구나. 도청 뒤에 이런 가지를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회당 건물에 대한 말씀은 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찍 이런 방법 알았다면 우리 애들도 잘 지었을 텐데. 근데 이제 홍주가 홍성이 된 연유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일단 일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기로는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그 충청남 도청 소재지 공주하고 홍주가 일본어 발음이 같습니다. 고슈라 그래서 발음이 같기 때문에 여기를 다르게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여기를 이제 결성의 성자를 떼다가 홍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냥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이게 재미난 것이 일제가 이제 침탈한 이후에 지명을 많이 바꾸는데 제가 대충 한번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 목 소재지 중에 원래 이름을 잃은 데가 여기가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전라도 전주라주, 그죠? 뭐 강릉 원주, 강원도, 경주 상주, 경상도 그 옛 이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홍주란 이름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예이고 이름을 잃은 예는 꽤 있습니다. 옛 이름을 잃은 예.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이제 충청남도 제일 대표적인 게 대전이잖아요. 우리 충남에서는 세 군데가 이름을 잃었는데 대전, 논산, 홍성 이 세 군데가 이름을 잃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이름이 새로 생긴 예인데 아주 고스란히 이름을 잃진 않았죠 여기는. 근데 고스란히 이름을 잃은 데가 우리 충남에서는 대전, 논산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제 대전이나 논산이라는 데는 왜 그런 이름이 생겼냐면 대전은 뭐 넓은 들이잖아요. 그리고 행정구역을 14년에 개편하는데 1910년에 이미 군청이 이사를 했더라고요. 회덕에서. 경부선이 그 전에 생겼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논산도 연산, 노성, 그다음에 은진 이 세 개가 합쳐졌는데 세 이름 어느 것도 따지 않고 논산이라는 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논산도 역시 논산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1872년 지도에 보면 그 논산천 주변에 이제 산 이름과 마을 이름으로 논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옛 이름은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홍성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침탈을 당했다. 이름을 완전히 잃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포항이 고향이신데 이제 홍성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 이런 독립운동이라든지 또 항일 의병 이런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으셨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조선 후기 학문적인 철학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일제가 이름을 바꾼 것도 그런 게 개입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십니다. 근데 예를 좀 더 확대해 보자면 예를 들면 논산과 대전과 홍성의 공통점은요. 전부 기호 노론의 적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암 송시열에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사계 김장생에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노성에는 윤증이란 분이 있었는데 윤중은 물론 이제 소론 계열이라서 나중에 송시열하고 이제 결별을 하지만 어쨌든 기호 노론의 적통들이 바로 이제 회덕 또 연산 우리 홍주 결성 여기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 아주 사실무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이제 제가 해 봅니다. 물론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없고요. 많은 부분 추정이지만. 네, 오늘 이제 홍주란 이름이 홍성으로 바뀐 이야기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김상필 선생님 이렇게 처음 이리 오세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지리학도 후배로서 오늘 또 기꺼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뭔가 감상을 얘기해야 돼요. 갑작스럽지만 오늘 답사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읍성에 대해서 평소에 얕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깊게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막상 또 와 보니까 또 이게 많이 그 부서져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물이 객사도 없고. 그래서 아마 임병준 선생님이 설명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그 김종민 선생님이 설명이 아니었으면은 되게 보기 어려웠겠다. 근데 덕분에 두 분 덕분에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선생님도 한번 없고요. 오늘 참 그 두 분 해설하시는 분들이 아주 해박한 지식 가지고 저희들한테 속 들어오도록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참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느낀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이 홍성 이 근처에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난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책에 보면은 만해 한윤 선생님 33인 중에 한 명, 손병희 선생님 누구 이런 정도만 알았지. 오늘 보니까 읍성 돌아다녀 보게 진짜 참 상상으로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와서 좋은 공부했고 두 분 해설하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젊으신 해설자님한테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딱 한마디로 야 이제 끊기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갔어요. 이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 들어가고 앞으로도 좀 저렇게 우리 고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이렇게 또 해설을 해주실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흐뭇했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정교님도 오늘 정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정리라기보다 아까 그 홍성 지명이 이제 바뀐 이유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가 있어서 책으로 좀 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홍성이라는 지명이 홍주의 홍과 결성의 성자를 따서 홍성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게 홍성 지역에서 정설로 거의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해방되고 여기 일본이 애들이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군청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 지도에 홍주의 홍자가 동그라미 쳐져 있고 결성의 성자에 동그라미 쳐져 있더라. 이걸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홍주의 이름은 홍이고요. 결성의 이름은 결입니다. 주와 성은 이름이 아니고 행정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있던 데는 다 주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홍주, 공주, 광주, 나주, 청주, 충주 이게 목사가 근무하던 지역. 그러니까 제일 큰 동네 이름이 행정단위가 주고요. 그 밑에 행정단위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홍주의 이름을 따서 홍을 거기까지 이해가. 근데 결성의 이름을 따려면 결을 따야지 왜 성을 따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홍주의 주를 성으로 강등시킨 거예요. 왜? 결성이 의병운동, 독립운동 그 일제 내내 저 골치 아픈 동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홍성 지역이 일제 강점기 이전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를 해요. 예, 한용운 생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결성의 지역세가 여기 그 객사를 제일 먼저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객사 건물이 온전하게 원형으로 남아있는데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없앤 거예요. 네. 학교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을 했든 의병을 했든 이런데 지들이 관리하기 힘든 지역은 전부 지역을 그 뭐 도로를 내거나 철도를 낼 때 전부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전혀 다른 데로 다 노선을 내죠. 그런 것처럼 결성도 철저하게 결성의 지역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거를 없앤 거예요. 결성이라는 거 아예 결성현이라는 거 없앤 거예요. 없애고 홍주의 주를 성으로 강등을 시킨 겁니다. 예.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이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지역에 또 그때 의병운동하고 독립운동하고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성의 이름을 없애갖고 홍주에다가 복속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지역의 유지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1914년이면
그렇게 이게 일제 강점이 이게 수탈이 심할 때도 아니에요. 여기가 일산의기가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지역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을 때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럴 때 그 지역에 유림들이 제일 많았던 데가 결성인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얘기지. 예.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의 이 지명이 바뀐 거는 그래서 우리가 홍주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등됐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일하게 주에서 성으로 강등됐기 때문에 홍주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논리는 그겁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또 이런 역시 결성해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또 연구하고 사시다 보니까 이런 또 의미를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홍주성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천년 도시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정경이 말씀하신 대로 또 홍주의 이름을 되찾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다음 답사는 이제 결성 읍성으로 마지막 답사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한 남자를 사랑했네 눈물도 말라버린 외사람 숨빗소리 가득한 바다 위 윤술로 남겨진 외로운 사랑 숨가쁜 사랑 영원한 외사랑 나의 사랑은 숨가쁜 외사랑 그대에게 가는 길 설피를 신고 바다를 걸어 설산을 기어 올라야 하네 무릎을 버리고 두 손도 버리고 벌겋게 피 멍든 심장을 내어 허리에 묻고 그대에게 안길 날 오려나 나 한 남자를 사랑했네 눈물도 말라버린 외사랑 숨빗소